차가운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제 절규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 뒷모습. 그녀가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 여인의 얼굴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살이 됐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만 해도 저는 꽤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고 안정적인 연금과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자랑스러운 외아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늘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 아이에겐 더 큰 꿈이 있었나 봅니다. 2018년 봄날이었어요. 민준이가 찾아와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라면서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아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좋다. 하지만 내 돈은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투자도 받고 직원도 뽑고 하더군요. 하지만 1년도 안 되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말이죠. 투자금이 끊겼다며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3개월 뒤엔 1억, 그 다음엔 2억. 어느새 제가 빌려준 돈이 5억이 넘어갔습니다. 제 노후자금 대부분이었죠. 그러던 2020년 5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회사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10억이 넘는 빚을 만들어 놓고 사라진 겁니다. 텅 빈 아들의 집에서 저는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최민준,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초췌한 얼굴을 하고 옆엔 3살 된 준서를 데리고 말이죠. 며느리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정말 몰랐다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면서 평생 갚겠다고 했죠.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돈을 바닥에 뿌리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준서가 제 바지를 잡고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어디 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때는 너무 싫었거든요. 지혜는 준서의 손을 잡고 돌아서면서 말했죠. 언젠가 민준 씨를 만나면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가족을 버린 건 용서할 수 없다고. 일주일 후에 또 왔더군요. 이사 간다면서 주소를 남기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혜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다고, 준서가 유치원에 갔다고, 명절 안부를 묻기도 했죠.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그린 그림이 우편함에 들어있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라고. 삐뚤빠뚤 적혀 있었죠. 찢어버리려다가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과 며느리까지 버린 것 말이죠. 2025년 제가 73살이 된 지금 저는 노원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빚 때문에 차압당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진통제를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들이 가는 노부부들이 지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쓰렸습니다. 준서는 지금쯤 8살이 됐겠죠. 학용품은 제대로 사줬을까? 학원은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트레스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위험하다고, 가족이 있으면 같이 오라고요. 혼자 산다고 했더니 더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 새벽엔 민준이가 나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꿈이었죠.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분노보다 걱정이 앞선 건 처음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계속 민준이 얘기만 하니까 다들 연락을 끊더군요. 2025년 설날 경비실에서 혼자 인스턴트 떡국을 먹었습니다. TV에선 행복한 가족들이 나왔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준서야, 준이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혼자 늙어가는 게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죠. 2025년 3월 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특이한 광경을 봤어요. 한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우산을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만 씌워주고 자신은 흠뻑 젖고 있더군요.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이 떨구어진 고개. 설마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지만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또 봤습니다. 여자가 가끔 멈춰서는 휠체어의 남자에게 무언가를 먹여주더군요. 한 번은 휠체어가 턱에 걸렸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다가갔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은 안 보였지만 그 눈빛이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휠체어의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오른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인가 싶었죠. 그 후로 저는 일부러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아니, 사실은 기다렸다고 해야겠죠.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더군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 한 번은 여자가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휠체어로 다가갔죠. 남자의 체격과 느낌이 민준이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휠체어를 밀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때 휠체어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었다가. 그 목소리 어눌해졌지만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었죠. 여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제 확실했어요. 지혜였습니다. 많이 지친 목소리였지만 분명 제 며느리였죠. 저는 벽 뒤에 숨어서 그들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준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와 우유를 사는 걸 봤어요. 동전을 하나하나 세면서 계산하더군요. 나와서는 김밥을 반으로 나눠서 민준이에게 먹였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로 민준이만 가리고 자신은 흠뻑 젖었죠. 민준이가 걱정하자 지혜는 괜찮다고 자기는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지혜가 비틀거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달려가 도와주려 했죠. 이번엔 마스크를 안 해서 지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초췌해져 있었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모른 척했죠. 그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왼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초점이 없었어요. 심한 뇌경색이었던 겁니다. 지혜가 서둘러 민준이를 데리고 갔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어요. 민준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지혜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를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서 집으로 가는 걸 따라갔죠.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민준이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민준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지혜는 민준이를 버리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작은 공원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지혜가 가방에서 1,000원짜리 케이크를 꺼냈어요. 오늘 민준 씨 생일이잖아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오늘이 민준이 생일이라는 것을 5년 동안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더군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민준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한다. 저도 사실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시간이 만든 벽이 너무 높았어요.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지혜에게 말을 걸었어요. 5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있냐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묻더군요. 지혜의 대답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 전에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처음엔 더 심했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5년 전이라니 민준이가 사라진 직후 아닌가. 시댁에서는 안 도와주냐는 질문에 지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희를 용서 못하세요. 당연하죠. 저희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이런데? 못 견디실 거예요.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지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혜가 나를 배려해서 5년 동안 혼자 감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 휠체어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초점 없던 눈이 조금씩 또렷해지더니 아버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만지려는 듯.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분노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뼈만 남은 아들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발음이 안 돼서 더 서럽게 울었죠. 죄송해요. 다 내가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널 용서하지 못한 내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냐고. 어떻게 연락드려요? 아버님 마음에 상처만 될 텐데.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유서를 남기고 죽으려 했다고 하지만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참았다고, 그러다 스트레스로 뇌혈관이 터졌다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원인이었대요. 우리 셋은 거리 한복판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죠. 그날 저는 그들의 반지하 집에 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깔끔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서와 준이, 그리고 휠체어의 민준이와 지혜. 애들은 대구 형님 댁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데려온다고 했죠. 형님마저 처음엔 외면했지만 애들 때문에 받아주셨다고요. 정말 고마워. 민준이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혈육인 나는 버렸는데 남인 지혜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을 봐서 그들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해서 민준이에게 먹였어요.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밥. 지혜가 일하러 가려는 걸 막았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도울 거라고 했죠. 오후에 민준이를 데리고 5년 만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민준이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자기가 더 나빠지면 지혜를 부탁한다고. 무슨 소리야, 너는 좋아질 거야. 그래도 약속해 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를 버리고 5년 동안 모른 척하고. 지혜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도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에게 절을 하려 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바닥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5년의 아픔을 모두 쏟아내듯이. 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이의 더듬거리는 고백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해. 지혜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그날 밤 형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조카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남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기로 했어요. 재활전문병원을 찾아갔더니 늦었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준서와 준이가 왔습니다. 8살 준서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5살 준이는 수줍어했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었죠. 할아버지 아빠 언제 나아요? 곧 나을 거야.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비록 민준이는 휠체어에 있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민준이도 힘겹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준서가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자꾸 운다고 왜 그러냐고. 아빠가 아파서 그래.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안 우실 거야. 그날 밤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용서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반지하를 벗어나 햇빛 드는 2층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준이는 이제 워커의 의지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훨씬 나아졌고요. 아버지 봐요, 걸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음도 늘었죠. 지혜는 집에서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엔 TV를 봤죠. 그게 우리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남산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이죠. 오랜만이네 여기. 준서와 준이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어요. 예쁘지 우리 준이?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죠. 아빠는 언제 다 낳냐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나았어. 아직 잘 못 걷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해. 순수한 아이의 그럼 됐어요. 우리가 계속 같이 있을게요. 라는 말에 어른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가족끼리 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나도 매일 내 생각뿐이었다. 그날 저녁 형님 내외가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식사 후 준이가 색종이로 만든 카드를 줬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아빠 힘내세요.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이야. 아빠가 많이 사랑해. 행복해서 그래. 밤에 민준이가 워커의 의지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도 잠이 안 오니? 가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상이었다면 더 좋았겠죠. 무슨 소리야. 너는 지금도 충분해. 괜찮아. 가끔은 약해도 돼. 아빠가 있잖아. 민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5년 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준서가 목마르다며 나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순간이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란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입니다.